주진우 라이브. 2021년 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에는 1.00, 이번 주에는 0.88로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는데요, 41일 만에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 긴장 놓치지 말고 확진자 확 줄여봅시다. 다음 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말 거리두기는 이번 주말에 다시 조정됩니다. 코로나 종합상황 주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남한이 하는 만큼 달려있다,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방역으로 협력하자, 북한과 비대면 만남도 가능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 김정은 연내 탑방설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외교통상위원장에게 외교안보 이슈 정리해봅니다. 정부가 2034년까지 앞으로 13년 안에 석탄 소비, 원전을 감축하고 신재생 발전 비중을 확대해서 친환경 에너지 시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허가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밝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죠. 외교통일. 1월 11일입니다. 벌써 1월도 열흘이 훅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됐는데 힘차게 잘 보내고 계시죠? 작심삼일 됐다, 이번 해도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저 있어요. 봤어요. 그런데 자, 1월 11일이니까 오늘부터 다시 힘차게 뛰어보자고요. 자, 날씨는 춥고요, 기온도 안 나고, 그래서 주진우 라이브가 소소한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2021년은 주진우 라이브에서 21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매일 21명에게 프리미엄 비타민 음료 모바일 쿠폰 드립니다. 지금 에너지가 좀 떨어졌다, 기운 딸린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비타민 음료 먹고 싶다, 그런 분들도 이쪽으로 오세요. 할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른 오세요. 환영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러면 주진우 라이브에서 따뜻하게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일은 나보다 중요하다. 오직 진실과 정의만 생각한다. 탐사 보도기자 외길 인생 20년. 주진우 기자와 오늘도 함께 흔들림 없이.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시사인 김은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지 오겹 안 했어요. 네. 자, 코로나 확진자 현황부터 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줄었습니다. 451명인데요. 400명대입니다. 네, 그렇죠. 이것은 4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에 41일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확진자 수가 대폭 줄어든 데는 휴일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긴 이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1000명 밑으로 잘 막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특별히 서울에서 확진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나흘 연속 확진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200명대인데요. 오늘은 141명입니다. 네. 한파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준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서울시 방역통제관 관계자 쪽에서 하는 말로는 한파 주말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확실히 줄었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감염 재생산 지수가 작년 연말 서울에서는 0.93이었는데 지난주에 0.74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당, 기도원 여기에서 집단 감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데에서는 또 검사를 안 받는다고 도망가는 그런 기도원도 있다고 하는데요. 집단 감염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진주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한 국제기도원에서 29명이 집단 감염됐다라고 합니다. 이 기도원은 수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라고 하는데 진주시는 이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30일 과태료 처분까지 했지만 여전히 이 기도원에서 20명 넘게 대면 예배가 강행됐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지난 5일에는 경찰까지 나서서 강제 해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모여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순조롭지 않다라고 합니다. 신도들 중에서는 방문을 부인하거나 전화기를 아예 꺼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체를 위해서라도 빨리 조사를 받고 이 검사 결과를 공유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때문에 현재 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전화 끄고 방역에 협조하고 도망간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물어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본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례 저희가 모아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확진자 수가 폭발적입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도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견됐다라고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이와는 또 다른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네. NHK 보도인데 브라질에서 입국한 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이들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였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본은 하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대라고 하는데요. 10일에는 좀 줄어서 6,000명대라고 하지만요. 여전히 누적 확진자가 29만 명대에 가깝습니다. 줄어서 6,000명대이랍니다. 줄어서. 예, 하루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7,000명대가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네. 다음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5,6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는데요. 2021년 신년 초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전직 대통령 2명에 대한 사면 이야기는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제가 신년사를 들었는데요. 정치나 개혁보다 민생에 그 방점을 찍는 게 보였습니다.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하겠다고 했고요. 국민 생활을 계속 걱정하는 대통령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회복 도약이라는 단어도 많이 썼고 포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위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막겠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읽혔고요. 그러면서 백신 무료 접종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K라는 단어들을 좀 많이 썼던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이후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됐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버팀목자금.kr 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안에 받을 수 있고요.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그러니까 신속하게 그 자금이 지급된다라고 합니다. 엄청 빠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1일인데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내일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요. 13일부터는 모두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모두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북한에선 8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북한에서 최대 정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예. 당대회인데요. 이번이 8차입니다. 그전이 2016년 7차 당대회가 있었고요. 지난 5일에 열려서 어제로 엿새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당대회는 최고 정치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는데요. 네.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었고 승진이 예상됐던 김여정 제1부부장은 기존 직책에서도 빠졌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송영길 외통위원장한테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름이 익숙한 인사들의 인사 소식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미라인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회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다라고 하고요. 네. 리성검 내무상은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외교와 대남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의 인사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어떤 목표가 보인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는 내치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뜻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 10여 년 전부터 북한 관계 취재했는데 제가 알고 지내는 취재원들도 이번에는 빛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남 그리고 대외 관계에 신경을 썼던 사람들은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승진하는 일은 좀 드물었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도 승진을 못한 거 아닌가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성추문 사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일 경북 포항남 울릉군의 국민의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의힘이죠. 죄송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성폭행 의혹으로 탈당했습니다. 네. 김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탈당을 했는데요. 또한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인 정진경 변호사가 있는데요. 판사 출신이죠? 네, 이 변호사의 성추행 전력도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자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정 변호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과거사 정리위원을 자진 사퇴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신상의 사유면 성추행을 했던 과거 그 문제겠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바로 인정을 한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네. 전날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났는데 네. 2013년 충남대 로스쿨 교수 시절에 학생들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사건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김병욱 의원이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꼭 그 당을 밝혀달라 이런 이야기를 또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가 지목됐던 여성분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입장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관련돼서는 자기가 전혀 불미스러운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고통받고 있는 자기 입장을 이해하고 억측을 자제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이 저는 전혀 일체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고 밝혔어요. 네, 그렇게 자기 입장을 밝혔다고 아까 단독 보도로 한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어떻게 되는지 빨리 만약에 그렇다면 김병욱 의원의 그 피해가 2차 피해가 크기 때문에 빨리 사실관계가 드러났으면 합니다. 네, 물론 김병욱 의원도 앞서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강경하게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어찌 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출시됐던 AI 대화 서비스 챗봇, 그러니까 AI 대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루다라는 챗봇인데요. 논란이 엄청 뜨겁네요. 네,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에 공개된 서비스인데 캐릭터 설정이 20살 여성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개발 회사가 AI 이루다가 실제 연인들 간에 나눈 대화 데이터 100억 건을 딥러닝 시켜서 그런데 공부를 시켜가지고요. 대화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 이루다가 인종차별적 발언과 소수자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용자도 이루다에 대해 성희롱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발언을 한 거죠? 네, 이루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요. 흑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흑인은 오바마급 아니면 싫다. 이런 식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인종차별이죠.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혐오 발언들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AI의 윤리 문제는 앞서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 이거 미국에서도 큰 문제가 됐었어요. 네,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챗봇을 냈는데요. 그때도 백인 우월주의적 발언, 여성 무슬림 혐오 발언을 해서 출시 16시간 만에 운영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 윤리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데 인공지능 이런 딥러닝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공부 잘못했어요. 그래서 혐오를 마구 쏟아내고 있으면 즉시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AI가 했으니까 나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죠.
네, 회사 개발자의 책임도 있고 게다가 이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책임들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점도 있지만 아무튼 이거 그 개발자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뭐 폭력만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이런 말들 이런 혐오도 명백한 폭력입니다. 우리 배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이렇게 납포되어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지금 발빠르게 나섰는데 이란 외교 당국하고 교섭이 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라고 하는데요. 한국 정부는 선박과 선원에 조속한 억류 해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교섭하고 있는데 이란 쪽에서는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원유 대금 70억 달러, 그러니까 7조 6천억 원 되는 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문제 해결이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이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인도, 이라크 은행에서도 이란 자금이 동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된다라는 이란 내부 여론이 굉장히 큰데 게다가 오는 6월에 대선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한국 어선이 납포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미국과의 역학관계 그리고 대선도 있군요. 이란 대선까지 어려운 숙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송영길 위원장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불과 며칠 넘지 않은데 그런데도 탄핵 소추안 추진됩니다. 예, 게다가 이게 두 번째인데요. 이미 한 번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지난주 미국 의회에서 벌어졌던 초유의 사태 다들 놀랍게 지켜보셨을 텐데요. 네. 이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겼다라고 미국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고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연설도 하고 트위터로도 하고 모여라 어디를 보여줘라 그 실력 행사하라고 이렇게 부추겼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런 것인데요. 네. 예, 물론 본인은 여전히 그러진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그런데요. 대통령은요. 근데 이러한 반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은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표결에 붙이겠다 이런 뜻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시간이 굉장히 얼마 남지 않아서요. 임기 내에 탄핵이 될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탄핵안이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왜 탄핵 끝까지 추진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의 정치 행보와 연관되어 있는 일인데요. 예.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출마하겠다는 뜻을 이미 은근히 밝혔죠. 적이 있습니다. 이미 네. 밝혔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원천봉쇄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도 탄핵 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전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딱 대통령은 아니고요. 비슷한 전례로서 1875년 율리시스 그랜트 행정부에 윌리엄 벨랩이라고 하는 전쟁 장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뇌물 혐의로 사임했지만 상원에서는 계속해서 탄핵 심리를 진행해서 탄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단인권을 영구적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임기가 끝나고도 탄핵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공화당에서도 다음 대선으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낼 수는 없어 이런 그 좀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공감대가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의회 사건이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이런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7346님께서 아침 9시에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금 신청했고요. 오후 2시에 입금 완료됐어요. 와, 벌써요. 아내가 쉬는 날 고기 사달라고 합니다. 아마 택시도 굶었는데 5일 에마 택시도 굶었는데 5일 갈아주고 그동안 못했던 이자 좀 내고 강아지 미용도 좀 시켜주고 잠시나마 사람 사는 맛이 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기사님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딱 부러지는 방송 사랑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바로 지금 처리돼서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네, 힘내주세요. 3831님 오전 9시에 신청해서 오후 2시 조금 넘어서 100만 원 입금되었어요. 정말 신속하네요. 요긴하게 쓰여질 것 같네요. 네. 벌써 정말 신속하게 지원되고 있군요. 자기가 대상자인 사람들은 꼭 신청해서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 열심히 세금 낸 거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았으면 합니다. 3672님께서 21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21번 정당 선거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일부터 정치율 조사예요. 그리고 21, 네. 21이라는 그룹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그냥 그렇다고요. 맛있게 드시고요. 비타민, 에너지, 활력 좋은데 혹시 이상한 전화가 오면 무조건 그 얘기 하셔야 합니다. KBS 1라디오 매일 오후 5시 5분 주진우 라이브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이상한 전화 돈 빌려 쓰세요. 아니면 보이스피싱 와서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5시 5분 이렇게 외치면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율 조사 기간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진우 라이브. 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거리두기가 필요하죠. 사람이 많은 곳에선 2m 이상 거리두기 해야겠고요. 운전 중에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 시내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면으로 성동에서 사근 쪽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처리됐지만 부근으로 정체는 남아있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은 영동대교 남단 부근에 고장난 차량이 서 있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 여파를 받아서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어렵습니다.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서인천 나들목부터 부평나들목 4km 정체인데요. 역시 사고 영향으로 밀리고 있고 이후로 신월 부근에서 1km 정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입니다. 판교에서 일산 방면 안현분기점부터 송내까지 9km 차들이 많고요. 이후로 서안암 부근에서 송파 부근 4km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2021년 새해부터 외교 안보 현안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매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인데요. 종합적으로 물어보고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노동당 당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실질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가 싶은데요. 원래 네. 중국이나 공산당 체계는 총서기가 원래 핵심이기 때문에 네. 당이 우위인 체제에서 이제 완벽하게 지도 체제를 장악했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은 수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예상을 뒤엎고 자리를 맡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글쎄 전략적 속도 조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북한 내부 상황이라 확실하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김여정의 역할은 여전히 저는 이제 중요하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관리 모드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도 관리 모드,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단단히 다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동안 김여정이 대남 관계라든지 외교 했는데 실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간의 질책성 의미도 부여하면서 실제 보호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북 관계에는 어떤 바람이 불지도 항상 걱정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달려있다. 3년 전 봄날 같은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부에 보낸 메시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저희는 이러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새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1월 20일 날 출범하면서 북미 간에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우선 순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신년사에서 남북 대화의 대전환 얘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방역을 좀 공동으로 하자. 그리고 비대면으로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북에서는 이런 비대면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실제로 자신들에 대한 그 군사적인 압박, 그다음에 우리의 그 신무기 그리고 도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체제 보장적 측면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괜히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떠들지 마라. 이게 상당히 좀 냉소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북미 간의 아무튼 이 핵 협상 테이블을 복원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남북 전단 금지법 그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기대도 해봅니다. 그렇죠. 아니 그 이제 북에서도 남북 합의상을 지켜나가자 이런 입장을 했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를 일체 중지하고 북남 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아직 판문점 선언이나 이것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고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호 좀 합의를 지켜나가면서 대화의 계기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 바이든 행정부가 좀 꾸려지고 뭐 거기 네. 그 관료들도 좀 자리를 잡으면 그때 얘기를 좀 시작하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그렇죠.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1월 20일 날 바이든 행정부의 그 취임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미국에 다녀오셨는데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오시나요? 아시다시피 미국 상황이 저렇게 혼란 상황이 돼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월 14일 날 외교부 북미 국장으로부터 이 상황 보고를 듣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은 1월 29일 날 가는 것으로 일단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1월 20일 날 또 뭐 100만 민병대가 조직해서 뭐 시위를 하겠다고 이런 판이기 때문에 네. 아마 워싱턴 DC가 뭐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미국 워싱턴은 더 큰 혼란이 있습니까? 뭐 지금 상태가 만만치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도 그렇고 또 이런 시위도 그렇고 상당히 좀 이 긴장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회를 난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탄핵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미국 역사상 아마 1812년인가 언제 그 영국 때 말고 아마 처음 있는 일인데 이것은 너무나 큰 상징적 의미를 갖고 미국 민주주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일종의 테러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바이든 당선자도 이거를 반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압도적으로 탄핵 소추 발의는 될 걸로 보여지는데 상원에서는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표결까지 나서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게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임기가 다 끝났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표결에 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 민주주의 원칙상 뭐 4년 뒤에 트럼프의 다시 출마를 맡기게 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 정도의 반란 행위에 가까운 선동에 대해서는 법률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미 하원에서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데 미 하원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이걸 비판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미 하원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큽니까? 몇 분 의원들이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언론들이 침소 봉대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미국이 형평상 지금 우리나라 이거 신경 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도 지금 너무 힘들고 표현의 자유를 외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선동 행위도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봐서 트위터 계정을 아예 폐쇄시켜버렸잖아요. 네. 현직 대통령의 저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원칙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이 우리 전쟁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 일부 아주 통제가 안 되는 과격한 탈북 단체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기 트럼프 지지자들 이 시위 이것도 큰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출범하자마자 남북 문제, 북미 문제 이런 걸 다루는 여지가 있을지 이 정도 그 한국 문제에 대해서 좀 주요하게 좀 다뤄줄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지금 제
7기 사업 총괄에 대한 보고, 지금 8차 노동당대회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 보고 내용을 보면은 이 핵 무력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방치하면 다탄도 미사일, 소령화, 핵 잠수함, 전술 핵 무기까지 개발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복귀할 것 같은 그런 사실상 그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미국이 북한을 이 협상의 우선순위로 채택할 것을 이렇게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 핵 무력 과시하고 있습니다. 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기술이나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핵무장하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대화 타령한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에서 또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압력을 넣는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이 6번 핵실험하는 과정에 4번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실험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6년도 노무현 정권 말기 때 아무튼 방코델타 아시아 2,500만 불 이렇게 압류가 되고 9.19 비핵 합의가 안 되면서 2006년도에 최초 1차 핵실험을 했고, 나머지 4번의 핵실험은 이명박 박근혜 때 했고, 마지막 핵실험 6차 핵실험이 문재인 정부 막 초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보더라도 이 핵 무장 강화는 오히려 대북 압력 정책이 강화됐을 때 더 악화됐고, 그래도 대화 물꼬를 텄을 때는 그게 통제된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고 있지 않고 장거리 핵 미사일 발사 시험도 중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발전인데, 만약에 이번에 북측에서 이렇게 발표한 대로 다탄도 핵미사일, 전술 핵무기, 핵 잠수함까지 발전시켰다 한다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쉬운 게 어찌됐건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경제 집중 노선으로 전환하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표면상으로라도 핵 포기 선언을 분명히 했던 것인데, 사실상 이번 신년사 이걸 봐서 핵 무력 강화를 통해 다시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이 바이든의 행정부의 북미 대화 협상 테이블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제스처로 보는 측면도 있고, 실제로 핵무장을 강화한 측면이 같이 존재할 텐데, 어떻게 이것을 북한의 핵무장 노선을 다시 중단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도 지금 트럼프가 망쳐놓은 국제관계 또 회복하느라고 전력을 좀 기울일 테고요. 대북 문제는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올라갈 가능성 별로 없는데, 그러면요, 내년 올 6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돌파구를 만들어야 됩니까? 어떤 보관이 있습니까? 저는 바로 북미 정상회담 같은 의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담당 이번에 웬디 셔먼 이제 국무부 부장관이 이란 핵 합의와 이 북핵 문제를 다뤄본 핵심적인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북핵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방치하게 되면 북한이 이제 다음 수순 SLBM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핵 잠수함 개발이나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그런 SLBM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요? 그 실험에, 그렇죠.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미사일이 성공하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위협이죠. 사실 이런 공중 방어 체계로 커버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격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계속 미국에서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협상에서 하지 않고 오바마 때처럼 전략적인 내로 방치해버리게 되면 추가적인 북도발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말합니다. 자, 이란으로 조금 그 주제를 좀 옮겨보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선박, 한국 캐미오를 납포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조짐을 알고도 정부에서 막지 못했다, 이렇게 또 언론에서는 또 비난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정부만 비난을 할 게 아니라 힘을 모아서 이것을 해결하려는 자세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 보는데, 네. 사실 이것은 미국 칠함대가 가도 커버 못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바다라는 것은 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인데, 네.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이미 긴장이 된 것은 이전부터 영국 배가 납치될 수 없다 알고 있는 것이고 다 주의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만,
몇월 며칠 몇 시에 지금 이 한국 캐미오가 납포될 것이다. 이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걸 알았다면 그건 마치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에 우리 무슨 스파이가 있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납포한 사건을 가지고 정부가 알았는데 못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좀 억지 같은 이야기고요. 일단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최종원 차관이 지금 테헤란에 가 있는데 아마 화요일쯤 돌아올 것 같습니다. 돌아온 상황을 보고를 잘 듣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이란 혁명수비대 대장 출신이고 이란 국회 외교안보위원장인 그 무스타파 졸로리랑 제가 한번 1시간 반 동안 지난번 화상통화를 했는데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번 지금 통화를 해서 그 혁명수비대 측 입장을 잘 좀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이란에도 인맥이 있네요. 혁명수비대는 이 로하니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메네이 종교 최고 지도자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라서 외교부 차원에서만의 활동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말고 또 이란에도 또 인맥이 있으시군요. 외교팀 위원장이니까 제가요.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묶인 원유 자금, 그 자금 때문에 그런다. 그리고 미국의 뭐 친미 정부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 면이 있죠.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란 외교부는 이거는 환경 문제이고 전혀 다른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언론이나 사설이나 비공식적인 언급들은 이 70억 달러 이거 압류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사건이 되기 전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최종권 차관이 테헤란을 방문하기로 미리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특히 코백스 프로그램, 이 백신을 공동 구매하는 프로그램에 5천만 달러 필요한 것도 지금 미국 오팍계를 설득을 해서 그걸 하기로 다 됐는데 이제 이란이 JP 모간 은행을 통해서 간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것을 압류할 것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걸 담보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저희가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외통위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을 지켜보면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얘기할 때마다 또 대비할 일이 많고요. 또 이란에서도 있고요. 또 중국, 일본 어려운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외통위 그리고 송영길의 계획은 뭡니까? 일단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제이컵 설리번, 웬디 셔먼 같은 이 팀들이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스티브 비건의 그런 경험을 잘 전수받고 또 우리가 트럼프 정책에서 했던 내용들을 잘 흡수를 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계승해서 북미 협상 테이블을 빨리 만들도록 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저도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레고리 믹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이번에 이제 메넨데스 아마 상원 민주당이 장하기 때문에 메넨데스 쿠바 출신인데 제가 초선 때 이번에 만나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마 상원 외교위원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레고리 믹스는 흑인 출신인데 이번에 지난번에 제가 만났고요. 그래서 이 상하원 외교위원장과 외교위원들을 중심으로 이 북미 관계를 풀어볼 수 있게 해가는데 제가 바이든 자서전을 다 읽어보면 바이든이 상당히 북핵 문제에 대한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침 협정 체결을 목표로 김정은과 협상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자서전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원고로 한 모 언론사에서 이제 발표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아무튼 이런 것을 잘 유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북에 대해서는 정말 이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서 그들이 지금 이번에 이 김정은 보고서를 보니까 경제 분야가 심각히 어렵습니다. 본인도 5년 계획이 다 현저하게 목표 미달했다고 자백을 했는데 이후 계획도 보면 전부 어떻게 화학공업, 금속공업, 농업을 강화시켰다 이렇게만 돼 있지 이게 지시로 경제가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개혁의 그런 도급형 분조 도급제를 통해서 사실상 어떤 이윤을 통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생산력이 발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집단 농장 체제를 사실상 가정 도급제 형태로 변화시키면 잘 된 것이고 장마당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작업들을 과감하게 해줘야 북한 경제의 실질적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상원을 민주당이 모두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 북핵 문제,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정책이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한테는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실 NPT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NPT라는 게 핵 확산 금지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핵 확산을 금지시키려면 실제로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핵 비확산 체제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이 핵을 통제하는 NPT 체제, 핵 비확산 체제 유지의 관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우선적으로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전략적인 면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게 특히 미국 본토를 대륙간 탄도탄으로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적대적 국가가 북한이 유일합니다. 실제 미국이 지금까지 전쟁은 자기 본토에서는 안 해봤는데 예. 북한이 본토에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된 이상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미국 안보에 치명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방치할 수 없어요. 이거를 폭격을 해가지고 뭘 때려 부시든지 아니면 협상을 해서 타결을 봐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게 지금 미국 안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떠나서 미국 자신들이 더 다급한 상황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우선순위가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한미 간의 이러한 공동 인식을 가지고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북한에 대한 북한에 대한 좀 위기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민주당 지도부이기도 해서 이것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지지율 왜 이렇게 하락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가장 큰 게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니니까 말을 아끼고 있고 사실상 제가 2년 전에 당대표 나왔을 때 네. 정말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제가 송년길에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당에서 제대로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동산 문제 말고는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 당이 민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좀 오만하게 미친 면들이 있고 당이 너무 경직된 면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들을까요? 국회 외통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안철수 단일화 믿고 버틸 것. 김종인, 오세훈, 정진석의 경로. 뉴스원 기사입니다. 안철수와 합당, 안철수와 후보 단일화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안철수를 놓고 국민의힘에서 국민의당 대표를 놓고 엄청나게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특별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조건부 서울시장 출마를 편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제정신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당대당 통합 같은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콩가루 같은 정당, 콩가루 집안 같은 정당. 그래서 경로하고 그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꾸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 안철수 대표는 결국 본인으로 단일화 될 것으로 믿고 버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국민의힘, 안 대표 이렇게 3자 구도로 가더라도 우리가 후보 잘 내면 이길 수 있으니 더는 안 대표에게 대한 얘기 언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중진 의원들이 어떻게 3자 대결에서 이기느냐, 그래도 안 대표 모셔와야 되느냐 않느냐, 그렇게 해서 뒷말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측근은 당의 중진이라는 분들이 자꾸 안 대표 언급하니까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일을 했었고 매우 잘 아는 분입니다. 안철수 대표를. 이상돈 교수도 안철수 대표와 손을 잡고 당을 같이 했던 분인데 이분도 얘기하셨어요. 결국은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가 안 되면 버틸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종식 소망, 얼음물 기도 의식 치르는 일본인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얼음물 기도에 나선 일본인들의 모습이 공개돼서 화제입니다. 원래 신년에는 100여 명이 전통 의상을 입고 얼음물에 몸을 담근데 새해 소망을 염원하는 그런 기원하는 행사로 사람들이 북적북적 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성 9명, 여성 3명, 총 12명이 그 얼음물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한답니다. 코로나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없애주세요. 그런데 거기 추운데 그리고 입김 막 나올 텐데 저러다 또 감염되는데 걱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일본 코로나 확진자 하루에 7,000명대, 6,000명대 계속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얼음물에 들어가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코로나 방역에 조금 힘썼으면 좋겠어요. 혀만 부추기지 말고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방역에 힘써줬으면 합니다. 일본도. 네. 기껏 만든 눈사람 부수는 사람들, 타오른 폭력성 논란. 중앙일보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폭설이 내렸습니다. 폭수에. 그래서 SNS 커뮤니티에 눈싸움하는 영상들 공유되곤 했는데요. 눈사람을 그렇게 예술적으로 잘 만드는지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정석껏 만든 눈사람을 또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대구의 한 대학 앞에 영화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의 눈사람이 등장했는데 엄청나게 잘 만들어서 주변에 환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눈사람이 한 남성의 주먹에 의해서 그냥 무참히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CCTV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했는데요. 길이나 집 앞에서 기껏 만들어 놓은 눈사람 지나가다 망가뜨린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비판받아 마땅하죠. 가수 이적 씨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눈사람을 파괴할 수 있다면 동물을 학대할 수 있고 마침내 폭력은 자신을 향할 거라는 공포도 입에 담지 않았다. 네, 잘못된 눈사람을 이렇게 파괴하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은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이적 행위까지는 보지 않고요. 제 친구들 어렸을 때 꼭 눈사람에 이렇게 옆차기 하고 다니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동물 학대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눈사람 정성스럽게 만들어놨는데 꼭 거기 가서 이렇게 망가뜨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동물 학대 의심받던 택배기사 속사정 공개 응원 본물. 뉴스원 기사인데요. 택배기사가 강아지를 짐칸에 홀로 둬서 동물 학대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커져서 동물 학대 당사자로 막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택배기사입니다 이렇게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반려견 경태를 발견할 당시에 너무 피부병이 있고 골절 상태, 그래서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자기가 보호하고 치료를 했더니 분리불안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 경태는 그 택배 기사를 떠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쫓아다닌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 뒷칸에다 실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 조금 지켜봐달라 이렇게 사과의 글을 올리자 이 해명글을 본 누리꾼들이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동물 학대라고 지적받아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오해가 풀려서 다행입니다. 경태랑 이 택배기사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택배기사님 이 혹한에도 피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마음 다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이한철의 오나의 주인님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9772님께서는 지난주에 많은 눈 왔을 때 누가 만들었는지 골목에 눈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마스크 쓴 눈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지난주 목요일 자가격리 끝났는데 주 기자님도 격리 중이셨죠? 저도 지난주 목요일에 자가격리 끝났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9772님 제 걱정을 해주시는데 9772님 건강하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선물